안녕하세요. 오늘 UX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게 된 정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오늘 많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개발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혹시 여기서 UX 쪽 실무를 하시거나 기획 디자인을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개발하시는 분이 대부분인 것 같아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R&D 쪽 연구소에서 그동안에 일을 하고 거의 직원들이 거의 다 대부분이 개발을 하는 개발자 분들이 대부분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 쪽 기획 디자인을 같이 코업을 하다 보면 서로 알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되면은 일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고 편하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서 오늘 이 자리에는 개발자 분들과 같이 공감을 하는 UX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선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주제는 개발자와 공감하는 UX의 중요한 5가지 요소라는 주제를 가지고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기획, 디자인, 개발이라는 포지션을 각각 생각을 해보면 한 프로젝트를 바라보더라도 각각의 시선에 따라서 다른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공감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디자인하고 기획자들하고 일하실 때 좀 불편함은 없으셨나요, 혹시? 아니면 코어기나 이런 게 업무에 협업이 잘 되고 계신가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같은 프로젝트를 바라봤을 때 개발자 분들의 머릿속에서는 이런 키워드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발에 대한 코드들이나 테이블을 어떻게 짜지, 서버를 어떻게 구축하지 라는 부분에 개발에 대한 내용들이 머릿속에 가득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반면에 같은 고객이나 아니면 기획자가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제안을 했을 때 디자이너의 머릿속은 이런 식으로 색상이나 아니면 컬러 아니면 어떻게 표현하지 정말 다채로운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같은 주제에서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에서 우리는 서로가 어떤 생각을 나누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소통으로 공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볼 때 연애에서도 비슷한 것 같아요. 남자랑 여자랑 너무 반이 다르기 때문에 화상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런 책들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노력에 대해서 우리는 개발과 디자인, 기획에서도 그런 영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이런 말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개발자들을 화성에서 온 개발자, 또 금성에서 온 디자이너, 기획자라고 얘기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만큼 서로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폭을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개발하시는 분들한테 기획에 대한 아니면 디자인에 대한 UX적인 깊이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요즘에 T자형 인재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의 분야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파악고는 있어도 다양한 방면에서 많은 지식을 알고 있으면 업무에 대해서도 굉장히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처럼 지금 UX에 대한 것도 가볍게 터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굉장히 무겁고 딱딱한 얘기들은 아니고요. 그 업무를 진행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사례 중심의 얘기들 또 UX를 알고 있으면 그런 공감으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UX 쪽에 실무를 하고 계신 분들은 UX의 전체적인 얘기를 한번 되짚어 보면서 개발자들하고 어떻게 얘기를 같이 공감을 하면서 얘기를 진행할 수 있을까를 전체적인 내용을 좀 파악하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공감, UX 5가지 이렇게 내용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중에 첫 번째, 5가지 중에 첫 번째는요, 사용자라고 볼 수 있겠죠. 저희가 사용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용자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아니면은 아이돌 중에서 소녀시대, 유나다 이러면 제가 이 유나에 대한 좋아하는 팬이라고 하면 그 친구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노래를 부르는지, 성향은 어떤지, 어떤 방송에 나오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굉장히 빠삭하게 알게 되겠죠.
그만큼 사용자에 대한 얘기들도 그 정도로 우리가 애정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죠. 사용자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성에 대한 부분들이 두 번째입니다. 사용자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축적으로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이 서비스가 잘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거를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용성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판매와 직결이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용성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빼놓을 수 없죠. 이 사용성과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은 상품에 대해서 판매와 직결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 기능적인 게 똑같다 하더라도 사용성이나 디자인이 어떠냐에 따라서 소비자가 선택하는 몫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디자인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디자인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미술은 아니에요. 예술도 아니고요. 디자인이라고 하면 상업적인 게 다분히 속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분히 과학적인 논리적이어야 됩니다. 어떤 디자이너가 예를 들면 나는 이 색이 좋으니까 이렇게 나는 표현을 했어요 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디자인은 어떻게 이렇게 디자인을 하셨어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을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그 디자인은 어떻게 보면 개인 작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디자인은 그냥 예술인 거죠. 또 미술인 거고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UX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카피라이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카피라이팅이라고 하면 대부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광고에 나오는 카피들이나 아니면 브랜드를 표현하는 카피, 컨셉 카피 이런 거를 생각하시기 마련일 텐데 UX에서의 카피라이팅은 좀 다릅니다. 사용자가 목적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카피라이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행동을 지시할 수 있는 카피라이팅이고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카피라이팅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한 가지 이런 것도 좋은 카피라이팅의 예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영화 있잖아요. 그 로버트가 변신하는 그 이름이 뭐죠? 네. 트랜스포머의 영화가 있죠. 그 영화를 투자를 받기 위해서 그 마이클 베어가 그 투자자를 찾아가서 제 영화에 투자를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당신은 어떤 영화를 만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스필버그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한 단어로 얘기를 했냐면 변신 로봇과 싸우는 얘기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다른 시나리오 작가들은 주인공이 이렇게 나와서 이런 스토리를 거쳐서 이렇게 해서 적과 싸워서 이렇게 무찌르면서 장황한 얘기를 할 때 그냥 한 단어로 표현했을 때 그런 영화구나 제가 투자할게요 라고 이어졌다고 해요. 그만큼 카피라이팅에 대한 것도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카피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분석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눠보겠는데요. 지금 소셜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나 아니면 빅데이터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화두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 분석과 기반으로 해서 UX적으로는 어떻게 그 분석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그 분석으로 있어서 중요한 그래픽 요소로는 다들 요즘에 화두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인포그래픽이라는 내용으로 그래픽을 표현하게 되겠죠. 그런 분석적인 내용에 대해서 그 사례 중심의 얘기들을 나눠볼까 합니다. 근데 이 5가지 그 요소들을 사전에 앞서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사업 목표, 사용자에 대한 목표입니다. 이 5가지 전보다 훨씬 더 이전에 이 목표에 대한 거를 설정을 하고 가셔야 돼요. 근데 사용자 목표가 사업 목표를 앞설 수는 없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우선 이 목표가 공유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알고 있는 정보라고 하면 과제를 할 때 굉장히 오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단에서 어떤 사업을 따왔어요. 어떤 과제를 따와서 사업단에서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디자인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인 것 같아요. 사업단에서 판단을 하기에. 그리고 이 부분은 그냥 이미지만 몇 컷 들어가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디자이너하고는 공유를 하지 않고 기술자랑 아니면 개발자랑 앞단의 기획적인 부분만 잠시 언급을 하고 디자이너한테는 이미 다 정해진 포맷만 넘겨주면서 디자인을 하라고 예를 들어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선 예를 들어 사례를 얘기를 드릴게요. 어떤 과제가 있었냐면 스마트
홈 TV, 그 스마트 TV에 대한 과제가 있었습니다. 선행 과제고요. 이 과제는. 그리고 사용자 목표가 주변 상황에 따라서 인터랙션 모드를 스마트하게 변경해서 사용자 중심의 편리한 TV UX를 제공한다. 이런 사용자 목표를 가지고 있는 과제였습니다. 스마트 TV가 홈 허브가 되는 거죠. 많은 것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의 액션에 따라서 아니면 주변 환경에 따라서 많은 가전들을 제어할 수도 있고 이런 스마트 홈 허브가 되는 선행 과제였어요. 사용자 목표는 분명히 정해져 있었고요. 그래서 환경 인지에 대한 입력 요소들이 이렇게 4가지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아이덴티티에 따른 또 지금 위치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따른 아니면 지금 앞에 있는 상태에 따른 온도나 습도, 뭐 밝기 아니면 또 타임에 따른 이런 여러 가지 입력 요소들을 이 TV에서 인풋을 받게 되고 아웃풋을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우선 이런 내용들로 우선 아웃풋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 컬러가 달라지기도 하고요. 사람에 따라서 컨텐츠 추천이 달라지기도 하고 또 아이콘, 크기가 달라지기도 하고요. 또 거리 인접도에 따라서 TV가 조절이 되는 거죠. 어둡다 이러면 밝기 조정이 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얼굴 방향과 동작에 따라서 TV를 제어할 수 있는 리모컨처럼 제어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인지에 대한 거를 활용할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주변에 습도가 낮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가전을 제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습기에 대한 게 뭐 이렇게 출력이 된다든지 하는 이런 출력 요소를 가지고 있는 스마트 홈 허브인 과제였습니다. 이렇게 알고서는 이제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했어요. 좀 이상해 보이지 않으신가요, 혹시? 어떤 이상한 점 못 발견하셨나요? 지금 디자이너가 작업을 할 때는 굉장히 궁금증을 가지면서 디자인을 했어요. 왜 사용자가 쓰는 거에 자꾸만 저렇게 조도 습도라는 거를 표현을 해야 되고 지금 온도를 표현을 왜 해야 되고 사람 숫자는 왜 써야 되고 사용자가 그걸 알 필요가 있을까? 라는 의문점이 생긴 거죠. 이게 홈 허브가 된다 하더라도 그걸 TV상에서 내가 화면을 보고 있는 TV상에서 저런 습도에 대한 문제 아니면 사람이 몇 명인지에 대한 문제 온도가 지금 몇인지에 대해서 TV에서 보여줄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계속 궁금해하면서 작업을 하고 최소한의 작업 영역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으로 노출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죠. 필요 없는 정보라고 사용자는 디자이너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작업을 하다가 그리고 또 요구를 합니다. 아이콘을 좀 키워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아이콘을 키워달라고요? 뭐 노인들이 시니어들이 쓰게 되면 아이콘이 커져야 되니까 그런가 보다 라고 또 아이콘을 키우게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사업 목표에 대한 게 공유가 안 돼 있었던 부분이었어요. 사업 목표는 어떤 거였냐면 주변 상황에 따라 인터랙션 모드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인식하고 반응하는지 연차평가를 하고 상용을 계획하는 선행 과제였던 겁니다. 이런 사업 목표에 대한 게 공유가 안 된 상태에서 사용자 목표만을 제시를 하고서는 디자인을 하게 되면 앞단과 같이 그렇게 오류 있는 디자인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시면 제일 중요했던 게 이런 거였던 거예요, 사실. 사용자의 아이디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표현해주고 사용자 얼굴 방향이 어느 정도 표현을 하고 인식을 하고 있는지 인원수가 몇 명인지 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크게 표현이 됐어야 되는 부분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상용 과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개발 쪽과 뭐 사업단만 공유를 한 상태에서 넘어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과제는 자꾸만 이상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2차 년도, 1차 년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구성이 됐다고 하면 2차 년도에서는 그런 공유가 다 되고 공감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디자이너가 최대한 선행에 맞게 디자인을 다시 꾸리게 되고 우선은 사람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것도 그냥 성별로 상용이 아니기 때문에 디자인에 대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바뀌는지 인식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컬러를 그냥 남자, 여자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으로 큰 포지션을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 목표와 사업 목표가 어느 정도 다 일치가 되고 공유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얘기를 나누다가 우선 사업 목표와 사용자 목표에 대한 예시를 또 하나 드린다면 예를 들면 유튜브라는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 사업 목표랑 사용자 목표는 이렇습니다. 우선 사용자는 내가 원하는 동영상을 정말 쉽고 퀄리티 높은 거를 찾아보고
감상을 하고 싶어 라는 게 사용자 목표일 테고요. 그리고 사업 목표라고 하면은 수익을 내는 거겠죠. 사람들을 많이 모으게 해서 수익이 내는 게 사업 목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사업 목표가 그렇다고 해서 광고를 많이 붙인다고 해서 예를 들어 광고를 30초짜리, 60초짜리를 앞에다 붙인다고 하면은 사용자는 아마 다 떠났을 거예요. 보지 않았겠죠. 그 짧은 동영상을 보기 위해서 앞에 그렇게 긴 동영상에 대한 광고를 볼 이유는 없었던 거죠. 하지만 사업 목표와 사용자의 목표를 맞추고 싱크를 맞췄기 때문에 앞에 3초, 5초 정도의 충분한 그 광고에 대해서는 소비할 수 있는 사용자의 마인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목표에 대해서는 꼭 지키고 가셔야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사용자에 대한 연구와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사용자를 우선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사귀듯이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방법으로는 사실 질문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겠죠. 그 질문의 종류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질문,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무엇인가요?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은? 이라는 질문은 굉장히 주관적인 질문이 됩니다. 사람마다 다 틀린 질문, 대답이 다 틀리는 질문이 되겠죠. 네. 하지만 오늘 통화한 사람은 몇 명인가요? 우리 서비스의 가입 경로는? 이라는 질문은 굉장히 객관적인 질문이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뭐냐면 첫 번째 주관적인 질문은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한테.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많은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또 객관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우선 오늘 통화한 사람은 몇 명인가요? 우리 서비스 가입 경로는? 그리고 우리 서비스를 하루에 몇 번이나 이용을 하시나요? 뭐 이런 식의 객관적인 정보는 객관적인 정보로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활용해서 좀 더 가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광장에 모인 사람은 몇 명인가요? 이런 질문은 사실 광장에 모인 사람은 객관적인 상태입니다. 몇 명이 모였는지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객관적인 상태죠. 하지만 몇 명인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지금 저한테도 그런 질문을 이 강의실에 몇 명이 모였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냥 단번에는 주관적인 대답밖에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냥 한 약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라는 대답을 하겠죠.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대답입니다. 하지만 이 주관적인 대답도 객관적인 사실에서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많은 사람한테 질문을 하게 되면 그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주관적인 의견이 객관화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질문을 하면 객관적인 사실은 객관화가 됩니다. 네, 논리적으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하지만 밑에처럼 성격이 좋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얘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질문입니다. 우선 성격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얘는 주관적이에요, 사실. 객관적이지 않은 상태인 거죠. 좋은 사람은 누구인가로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사실 성격이 좋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모르고 성격이 좋다라고 답평가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럼 이 사람은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질문은 굉장히 리스크가 큰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유형을 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사용자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게 UX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구 방법에 따라서는 우선 인터뷰, 관찰, 포커스 그룹, 설문조사, 카드 분류 등의 연구 방법 등이 있습니다. 우선 인터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터뷰는 1:1 인터뷰가 대부분이고요. 상대방하고 그냥 질문하듯이 그냥 인터뷰를 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질문들이 오고 갈 수 있겠죠. 그리고 관찰이라는 거는 우선 한 가지 상황에 대해서 사용자한테 알려줍니다. 하지만 똑같은 질문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제를 줍니다. 이 서비스를 한번 이용해 보세요 라는 단순한 그냥 관제를 주고 그 사용자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그냥 옆에서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 관찰법이라는 것도 있고 또 포커스 그룹이라는 거는 많은 사람이 그룹으로 져가지고 그 과제를 던져주고 서로 논의를 하고 토의를 하도록 만드는 포커스 그룹이라는 연구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그 포커스 그룹 안에 사실 굉장히 그 사람 성향이 자기 의견이 굉장히 강하거나 남을 설득시키거나
아니면 그렇게 뭔가를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이 만약에 그 안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 성향대로 그냥 그 그룹이 이루어집니다. 설득이 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포커스 그룹은 그렇게 좀 리스크가 있고 그렇게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는 사실 생각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 그룹에 있는 그룹의 구성원이 굉장히 검증된 사람이어야지만 그룹에 대해서 정보가 가치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설문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냥 흔히 알고 있는 설문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설문에 대해서 뭐 5점 척도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방법의 설문조사들이 있겠죠. 그리고 카드 분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준비된 카드들이 있습니다. 작성된 카드들이 있어요. 그런 카드들을 뭐 수십 장씩 그 테스트를 하는 사람들한테 나눠줍니다. 그리고 분류를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용자는 그 카드를 분류하기 시작합니다. 그룹핑을 하면서 분류를 하겠죠.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 걔가 메뉴에 대한 설정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룹핑을 했구나. 그럼 우리 서비스는 이렇게 메뉴를 구조화시키면서 분류를 해야겠구나 라는 사용자들한테 그 정보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런 카드 분류에 대한 방법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질문은 똑같은 방식으로 질문해야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질문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열린 질문과 방향을 이끄는 질문, 또 닫힌 질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선 열린 질문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예를 들면 우리 서비스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게 열린 질문입니다. 다양한 고객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좋고 싫고 뭐 색상이 좋아요 아니면 그러니까 생각하지 못하는 많은 대답들이 나올 수 있는 열린 질문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방향을 이끄는 질문은 예를 들면 이 서비스는 왜 좋으세요? 라는 질문일 수 있어요. 나쁜 얘기는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방향을 정해줬기 때문에. 왜 좋은지에 대해서 방향을 정해주고 얘기했기 때문에 좋은 면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놓치는 정보가 생길 수는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게 왜 좋은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면 사실 나쁜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알고 싶은 건 좋은 얘기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이끄는 질문. 또 닫힌 질문이 있는데 이 답은 이미 정해진 멍청한 질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 서비스의 나쁜 점은 A예요, B예요? 라고 그냥 닫혀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서비스가 나쁜 게 C, E, D 뭐 다른 면에 있었던 건데 그냥 우리는 그냥 A나 B 둘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버리고 A, B 둘 중에 골라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겠죠.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의 종류를 적절히 활용을 해서 사용자를 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알아간 사용자들, 페르소나를 만든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혹시 여기서 개발하시는 분들 중에서 UX에 대해서 따로 공부를 하고 계시거나 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우선 페르소나라는 거는 사용자의 가상인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그 사용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떠한 가상인물을 설정해서 그 사용자를 맞춰갖고 서비스를 계속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페르소나는 사실 그 대기업이나 큰 기업에서는 이 페르소나를 만드는 거를 큰 비용을 들여서까지도 활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페르소나를 꼭 만들고서는 작업을 시작하게 되겠죠. 타겟이랑도 비슷할 수 있는데 좀 다른 점은 이 목적이 가지고 있는 사용자라는 거에서 좀 다릅니다. 대기업에서는 그렇게 비용을 들여서까지도 만드는 그런 서비스지만 사실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업체에서는 페르소나를 잡고서는 가는 게 사실 그렇게 비용을 들여서 하기에는 굉장히 불가능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놓치고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직원들이 있으면 아니면 주변 친구들이나 주변 가까운 그 사용자를 모집을 하게 됩니다. 가상 사용자를 모집을 하게 되는데 그 모집을 한 사람들에게 우선 인터뷰를 합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는데 가상의 사용자가 됐다고 치고 우리 브레인스토밍을 한번 해보자 라고 그냥 우선 의견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한 상태에서 브레인스토밍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정보들이 하나둘씩 쌓이게 되면 벽에다 포스트잇으로 붙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선 앞에 좀 보시면
뒤에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포스트잇으로 뭐 칠판에다 그려가면서 막 붙인 내용들을 그룹핑을 합니다. 너랑 나랑 생각이 같구나. 아, 얘랑 나랑 생각이 같네? 라는 식으로 뭔가의 패턴을 그룹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룹이 설정을 하게 되면 페르소나를 어떻게 만들어야겠구나, 어떤 사용자를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그 가상 인물이 어느 정도 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용자들이 원하는 니즈들을 조금 더 챙겨보면서 상황을 정리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재점검을 하고 그런 특성을 확인해서 시나리오를 구성하게 됩니다. 우선 그 시나리오는 그냥 이 사용자가 이 서비스를 사용하게끔 만들어가는 시나리오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개발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타겟이 명확해지는 거죠. 그 사용자를 위해서 만드는 서비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그 페르소나에 대해서 일부를 예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지금 보면 나이, 성별이 나오게 되죠. 또 직업이 무엇인지, 어떤 활동들을 하고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게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이도 아니고 성별도 아니고 직업도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일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자한테 줄 수 있는 서비스는 굉장히 많잖아요. 너무나 포괄적이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입니다. 뭘 원하는지, 이 사람이 어떤 가치를 가지게 되는지, 이 사람이 행동이 어떤 건지, 여기서 포인트들을 다 얻어갈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놓치고 가면 안 되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지금 개발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저는 요즘에 개발에 대한 거를 굉장히 이제 집중 있게 좀 보다 보니까 제일 부러운 게, 내가 생각한 거를 구현할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 구현을 기능적인 면에서 한정짓지 않고 이런 사람에 대한 니즈를 좀 생각을 하면서 개발을 하게 되면 혼자도 굉장히 쓸모있는 그런 상품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페르소나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정보 설계와 사용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로 이 정보 설계에 대한 부분은 지금 개발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래도 이 5가지 중에서 제일 많이 알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사용성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우선 그 사이트 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구조가 깊은 구조냐 평평한 구조냐의 차이가 좀 있겠죠. 깊은 구조, 평평한 구조에서 우선 평평한 구조는 예를 들면 되게 단순한 거예요. 유튜브 같은 것도 평평한 구조가 되겠죠. 사용자와 동영상 이렇게 보는 단순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평평한 구조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좁고 깊은 구조라고 하면 이 부분은 아마존이나 월마트나 이렇게 상품군이 엄청나게 다양한 걸 가지고 있는 서비스에서는 깊은 구조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평평한 구조로 가져가게 되면 정말 중구난방이 되겠죠. 근데 깊으면서 평평한 구조라는 서비스는 굉장히 잘못 만들어진 서비스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분류, 할 일, 검색, 시간, 사람이라는 거는 그 정보 설계에 대한 방법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보다 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분류라고 하면 예를 들면 백화점에 갔을 때 각 층마다 상품들이 다르게 있잖아요. 어느 층에는 잡화가 있고 어느 층에는 옷이 있고 또 화장품이 있고 스포츠 매장이 있고 이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할 일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사용자가 혹시 여행을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디로 여행을 갈지에 대한 장소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내가 은행에 볼 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은행에서 어떤 일이 있을까요? 투자를 받거나 아니면 저축을 하거나 아니면 투자 상담을 받거나 하는 부분으로 구분을 하고 정보 설계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검색이라는 거는 정말 방대한 많은 양의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검색이라는 정보 설계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라는 거는 다 알고 계시는 그 이메일에 시간 순으로 나타나는 그런 정보 설계들도 시간에 따른 정보 설계가 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의 뉴스피드 같은 것도 시간에 대한 정보 설계가 되겠죠. 그리고 사람에 대한 거는 SNS 이런 부분들은 사람에 대한 정보 설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용성 테스트도 휴리스틱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그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관찰에 대한 기법들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사용자한테 어떤 그냥 과제를 줘요.
서비스를 이거를 한번 사용해 보세요 라고 하고서는 그 평가를 나타내는 그 도구를 이용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우선 사용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우선 아무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겠죠. 그랬을 때 나타나는 다양한 오류들부터 사용성에 대한 것들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우선 하나 예를 들어서 보면은 단축성이라는 걸 보면은 이 서비스가 단축성에 대해서 올바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는, 예를 들면 네이버에서 검색창에 자동 완성 기능이라는 걸 저희가 쓰잖아요. 그런 거는 단축성에서 굉장히 올바른 서비스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해야 되는, 유저가 해야 되는 일들을 굉장히 단순하게 만들어주고 단축적으로 이렇게 좀 줄여주는 부분이 단축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응성이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소비자가 어떤 행동을 이루어 가는지, 어떤 패턴으로 이루어 가게 되는지에 대한 거를 반응적으로, 즉각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행동을 반응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반응형 웹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많은 디바이스에 같이 적용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나마 조금 낮은 부분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지금 트렌드가 굉장히 이미지를 크게 쓰면서 이미지를 상단에 노출시키는 이런 트렌드 있는 디자인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오른쪽에 있는 모니터에 보시는 화면을 보시거나 모바일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 이미지가 굉장히 꽉 차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거를 확인을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스크롤을 내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정보가 끝인지, 정보가 끝인 사이트도 있거든요. 그냥 이미지가 통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클릭했을 때 넘어가는 서비스도 있기 때문에 그 아래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반응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해결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성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예전에 네이버가 앱을 어플을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그 사이트에 있는 게 펼쳐지면서 이제 메뉴들이 구성이 되면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화면으로 나오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사용자가 얘가 펼쳐진 페이지가 아니라 새 창이구나라고 인식을 해서 닫기 버튼이 어디 있지라고 막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는 그게 한 화면에 한 페이지였던 거거든요. 그냥 스크롤로 뭔가를 제어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이런 반응성에 대한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서 다시 업그레이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방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오류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을 제거를 하고 줄여주는 거를 사전 방지성이라고 합니다. 우선은 저희가 비밀번호를 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알파벳만 쓰지 말고 영문 뭐 섞어서 쓰세요. 대문자, 소문자 섞어서 쓰세요. 그런 식의 뭔가를 미리 안내해주는 멘트들도 사전 방지성에 대한 제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류 회복성에 대한 얘기들은 우선 빠른 시간 안에 오류를 조치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오류가 났다고 멘트가 뜨면 에러 멘트만 그냥 뜨는 게 아니라 그 에러가 났을 때 어떤 식으로 다시 해결을 하세요라는 안내 멘트가 나오고 안내할 수 있는 행동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에 대한 제시성이라고 하면 변화된 시스템의 내부 상태를 사용자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메일을 보냈는데 답장이 왔어요. 그러면 1, 2 이런 식으로 뭔가 아이콘 옆에 숫자가 뜨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알림이 왔다라고 하면은 알림창에 숫자가 써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변화된 시스템의 내부 상태를 사용자한테 알려주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가독성, 이해성, 논리성, 기억성 이런 부분들도 이런 식으로 내가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서 어떤 부분으로 이거를 체크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리스트 항목으로 다 있거든요. 그랬을 때 사용자가 이런 부분을 놓치고 가고 있구나 라는 거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평가를 한 다음에 그런 부분을 놓치고 있었을 때는 다시 한번 UX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서는 다시 제안을 다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 기획단에서 먼저 테스트를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이런 오류를 방지하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한데, 실상은 저희가 거의 병렬로 진행을 하잖아요. 디자인, 기획, 개발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다반수가 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오류가 생겼다라고 했었을 때는 고치거나 수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혹시나 개발하시는 분들도 이해를 하고 있고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기획하는 친구들한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라고 먼저 제안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서로가 앞단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부분들도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깊게 있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런 휴리스틱 평가 방법이 있으니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이러면 뭐 이렇게 따로 이렇게 찾아봐서 스터디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각 디자인, 레이아웃 디자인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를 보면 말씀드린 대로 미술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디자인은 다분히 상업적인 겁니다. 그리고 UX는 그 중에서 특히나 과학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 디자인, 레이아웃 디자인이 우선은 UX 관점에서 바라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비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얘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가 딱 눈에 띄게 되죠. 이게 대비라는 거고요. 이 대비는 지금 예를 들어서 컬러로 표현을 한 대비라고 하면은 컬러뿐이 아니라 크기로 대비를 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어떤 패턴에서 패턴이 아닌 다른 게 나왔다고 하면은 걔도 대비가 될 수 있습니다. 폰트를 썼는데 폰트를 어느 곳에서는 굉장히 고딕체로 막 쓰다가 어느 부분에 뭐 명조체 이런 걸 썼어요. 그러면 걔도 대비의 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대비에는 깊이, 크기도 같이 포함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앞쪽에 나오는 깊이감이 있죠. 그리고 크기에 따라서 시선이 달라지게 됩니다. 앞에 있는 게 시선에 대한 주목성이 높아지게 되고요. 크기에 대해서도 지금 작고 크고에 따라서 그 시선이 옮겨지는 부분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자인을 하거나 무언가를 만들 때 이 크기에 대한 것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씨에 대한 크기도 중요한 게 커져야 되는 거고요. 중요한 게 앞에 있어야 되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해하기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색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차가워 보이는 장미는 다들 보시고 이해를 하고 계신 것처럼 우선 파란색 장미가 차가워 보이는 색이겠죠. 컬러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미가 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컬러에서도 사실 경고의 색상을 쓴다라고 했었을 때는 빨간색을 쓰겠죠. 레드 컬러를 쓰겠죠. 예를 들면 내가 오류가 났어요. 에러 처리가 나와서 에러를 하는데 나는 파스텔 톤이 좋아요. 그래서 파스텔 톤 하얀 하늘색으로 에러가 났어요 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게 사용자가 에러라고 인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 레드색을 써서 그 사용자한테 맞는 색상을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컬러를 썼는지 디자이너한테 한번 물어보면 그 디자이너가 그냥이요 라고 얘기하면 아무 생각 없이 사실 작업을 한 거예요. 그냥이라는 건 없어요. 뭐든지 다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하는 디자이너가 있거나 뭐 제시를 못하는 디자이너가 있으면 속으로 그냥 공부를 더 하고 오세요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예술이 아니고 미술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느 장미가 앞쪽에 있어 보이나요? 라는 질문에서도 사실 컬러에 따라서 어느 것이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전진하는 색, 후퇴하는 색들이 있습니다. 그 색을 써서 강조할 거는 앞쪽에 놓고 또 후퇴하고 싶은 색은 뒤쪽에 놓고 좀 중요하지 않은 거는 뒤쪽으로 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버튼에 대한 예시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버튼 A가 있고 버튼 B가 있습니다. 딱 눈에 봐도 아시겠죠? A라는 버튼이 굉장히 중요한 버튼입니다. 우리 서비스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것이고 또 위치도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우리 서비스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회원가입 아니면 콘텐츠를 작성한다든지 구매한다든지 아니면 그 콘텐츠를 공유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서비스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액션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눈에 띄는 자리에 놔두는 것도 중요하고 색상을 굉장히 강조하는 색상으로 써가지고 나타내게 됩니다. 배경과 대비가 크고 또 메인 축 부분으로 노출을 해야 됩니다. 뒷단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축에 대한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버튼 B에 대한 거는 비생산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취소가 될 수 있겠고 회원 탈퇴가 될 수도 있겠고 이런 부분들은 좀 서비스에는 비생산적인 것이 되겠죠. 하지만 이 비생산적인 거라고 해서 감춰놓으면 안 돼요. 사용자가 어디 있는지 못 찾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됩니다. 사용자가 필요할 때 즉시 찾을 수는 있어야 돼요. 하지만 이렇게 차이를 두는 이유는 뭐냐면
얘를 감추기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색상의 차이를 두는 것들이 아니라 예를 들면 A라는 버튼이 눈에 확 띄니까 잘못 누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난 탈퇴하기 싫은데 탈퇴 버튼을 잘못 누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의미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한 버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페이스북의 라이크 버튼이나 아니면 핀터레스트의 피닛 버튼을 보시면 좀 다르게 생겼잖아요. 네, 색상도 그냥 그 버튼 하나만 좀 다르게 생기고 라이크 버튼도 그 하나만으로도 그 디자인 등록이 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그 정도로 기타 특별한 버튼은 주목성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내가 A나 B 버튼 같은 서비스에 모든 것을 다 꾸민 버튼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주목성에서는 특별한 버튼 몇 가지로 확 달라진 서비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대한 트렌드를 말씀을 드리면 버튼에 대한 트렌드입니다. 이거는 고스트 버튼이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외곽만 이렇게 있는 버튼들 있잖아요. 배경에 이런 버튼들은 영상을 만들 때 굉장히 유용하고요. 호버 버튼이라고 해서 그 안에 색상을 채워가면서 사용자랑 이제 컨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버튼, 코스트 버튼이 우선 2015년의 트렌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사용 UX에서도 이미지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미지가 왜 중요하냐라는 거는 우선은 상단의 왼쪽에 보시면은 아기가 있죠. 아기가 있는데 이 지금 빨간 점은 뭐냐면 아이 트래킹 체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선 추적을 한 거예요. 사용자한테 뭔가 기계를 쓰게 하고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테스트를 하고 검증을 하고 있는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선 상단에 있는 왼쪽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아기 얼굴에 시선이 많이 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미지를 바꿔봤어요. 내가 중요한 텍스트를 가지고 있는 꼭 필요한 꼭 읽어봐야 되는 텍스트라고 했었을 때는 아이의 시선을 오른쪽으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랬을 때는 사용자가 아이의 시선처럼 오른쪽에 있는 그 텍스트들을 읽게 돼요. 그리고 그 포지션도 굉장히 크게 가져가게 됩니다. 레드에 대한 표현이 거의 동등하게 보이죠. 그 정도로 우선 그 이미지에 대한 처리들도 이런 시각적인 면에서 굉장히 UX적으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글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하는 것들을 보면은 왼쪽 상단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쓰게 되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쓰게 되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 문화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패턴은 시각적으로 스크린을 바라보고 읽게 되더라도 지금 보이는 저런 F 패턴을 가지고 중요도 있는 것들을 사용자가 하나씩 짚어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버튼에 대한 위치도 사실 내가 어느 곳에 꼭 포인트를 가지고 넣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는 지금 저 위치에 맞게끔 포지션을 줘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위치 하나하나도 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꼼꼼함이 체크가 돼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타이포그래피, 폰트에 대한 것도 좀 언급을 드릴게요. 지금 2015년 트렌드가 보면 큰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우선 그 타이포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대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웹 폰트가 자유롭게 구글에서도 허용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폰트에 대한 것도 과감하게 이제 쓰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게 됐죠. 그랬을 때 우선 그 폰트에 대한 걸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도 이런 사용자가 어떤 감성을 느끼느냐,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라는 것도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선 아래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궁서체. 형이 지금 진지하다, 궁서체다 이런 식으로 뭔가 이미지를 쓰고서는 많이 인터넷에서 나왔던 부분들이 있죠. 궁서체는 그냥 진지하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폰트에 대한 것도 각 서체마다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 느낌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것도 UX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디자인적인 부분도 있고 지금 캘리그라피에 대한 이런 폰트들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인기가 많이 되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진과 같이 쓰게 되면 감성을 느끼기에 굉장히 충분한 조건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타이포그래피, 폰트도 이런 디자인의 한 요소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UX와 카피라이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카피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에 대한 카피 아니면 뭐
브랜드에 대한 컨셉에 대한 카피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우선은 행동을 나타내야 되는 카피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용자가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사용하기에 큰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카피가 되어야 합니다. 그 카피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를 살펴볼게요. 우선은 입력 폼이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 입력 폼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우선 아이디가 뭐 어떻게 되고 비밀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걸 쓰고서는 에러 처리가 나오게 되죠. 이 에러가 났었을 때 우선은 사용자가 특수기원 숫자 뭐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라고 입력 폼에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이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에러가 났습니다 라고만 하면 왜 에러가 났는지 모르겠죠.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분명한 설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카피라이팅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냥 비밀번호 에러라고 하면은 이게 왜 틀렸는지 몰라요. 지금 반복적으로 두 가지를 써야 되는데 일치하지 않는구나 라는 거를 이해시키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 아래에도 마찬가지로 뭐 필수 정보나 인증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어떤 거를 사용자가 입력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작성을 해줘야 되는 게 UX의 관점에서의 카피라이팅입니다. 보조 설명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요. 뭐 사용자가 자기에 대한 정보를 수정하라고 들어갔습니다. 그랬을 때 나오는 화면의 한 예입니다. 우선 이 휴대전화를 수정하려고 했을 때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 본인 확인에 필요한 그런 전화번호입니다. 라고 이 전화번호에 대해 사용성을 말을 하게 됩니다. 전화번호를 이렇게 활용하려고 지금 내가 작성을 하고 입력을 해놨구나 라는 거를 사용자가 이 설명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내가 우선 유료 결제 아니면 비밀번호 찾기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을 하게 되고 그런 전화번호를 입력을 하고 또 본인 확인에 대한 이메일도 그렇고 나머지 다른 정보들도 그런 식으로 사용자가 인식을 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쉽게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중요합니다. 왓챠라는 서비스 혹시 써보셨나요? 영화 앱입니다. 네. 굉장히 영화 앱 중에서 인기 있는 거고 굉장한 서비스로 사용자들한테 만족감을 크게 주고 있는 서비스인데 이 왓챠라는 서비스에는 정말 카피라이팅에 능한 직원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유능한 직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왓챠라는 서비스를 사실 라인이나 네이버의 라인이나 카카오톡이나 이런 곳에서 굉장히 많은 벤치마킹을 하면서 쓰고 있는데 그 카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왓챠라는 서비스를 들어가게 되면 우선 왓챠가 어떤 서비스의 제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우선 서비스 소개가 되겠죠. 왓챠는 내 정보를 분석을 해서 우선은 영화를 추천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어떤 서비스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직관적으로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왓챠가 당신과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을 찾아서 당신에게 별점을 예측을 합니다. 내가 무슨 영화를 좋아하는지 예측까지 한다고? 내 별점까지 예측을 한다고? 좀 흥미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사용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이제 당신의 취향을 알려주세요 라고 사용자가 행동을 해야 되는 행동들을 우선은 제시를 하게 됩니다. 최소 20개 영화에 별점을 주세요. 많은 영화를 평가할수록 당신의 예상 별점이 더 정확해집니다. 라고 지금 사용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쉽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용자가 자신의 목표를 완수하도록 북돋아주는 역할도 이 카피라이팅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서비스를 접속을 하고 20개의 별점을 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사용자는 우선 20개의 별점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우선 시작을 하면 카피가 나와요. 평가만 하는 것도 나름 재밌지 않으세요? 라는 코멘트, 카피가 나오게 됩니다. 사용자가 사실 입력하는 거 귀찮은 일이에요. 내가 별점을 주는 거 5개? 뭐 이렇게 한두 개 하는 것도 귀찮을 수 있는데 이 서비스는 우선은 이 평가를 재미 요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게 재밌는 거구나 라고 사용자가 인식을 하게 만드는 거죠. 내가 본 영화들, 내가 평가를 하는 것들이 재미있는 놀이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찍어갔을 때 또 이 카피가 또 한 번 얘기를 합니다. 중간쯤에 50개는 찍어야 어디 가서 나 왓챠 좀 한다고 말하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북돋아 주는 거죠. 목표를 완수할 수 있도록. 그래서 50개는 찍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0개를 찍어갈 즈음 정말 50개를 찍을 기세네요 라고 얘기를 하죠. 50개를 찍으면 또 무슨 얘기가 나올지 궁금한데 50개를 넘어가면 또 이렇게 나와요.
에이 살면서 설마 영화 100개 안 보셨겠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100개 봤죠. 100개를 더 찍게끔 만드는 유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카피가. 그래서 또 찍어가면은 이제 웬만한 친구보다 제가 당신은 더 잘 알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친근한 멘트로서 사용자를 유도를 하는 거죠. 자꾸만. 사실 친구보다 이 왓챠란 서비스가 저를 더 잘 많이 아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영화에 대해서는. 왜냐면 내 정보에 대해서 이 친구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무슨 영화를 어떻게 봤는지, 재밌게 본 영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그리고 찍어갔을 때 또 얘기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용자가 지금 어떤 패턴으로 어떤 서비스를 액션을 취하고 있는지를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궁금해졌어요. 진짜 100개를 찍었을 때 어떤 멘트가 나오는지. 100개를 찍었더니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아, 이 형 이렇게 된 거 지금까지 본 영화 다 찾아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제 주변에는 사실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영화를 자기가 본 영화를 기록하는 흥미도 많이 느껴갖고 작성을 하시긴 하지만 한 1000편 이상 정도를 찍으신 분도 주변에는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용기를 주면서 목표를 완수할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카피라이팅도 정말 크게 한몫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 UX의 관점에서의 카피라이팅입니다. 사용자가 무엇을 할 때 정말 그 목적을 이루도록 도와주고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카피라이팅. 그랬을 때 결과가 나오죠. 영화를 즐기지만 때로 호평도 한다. 또 편식 없이 영화를 골고루 보는 균형파다. 이런 식으로 결과를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그냥 내가 어떤 성향이구나 라는 거를 그냥 분석을 통해서 알려주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정말 영화를 추천도 해주니까 재미도 있고 라는 부분으로 굉장히 다른 영화 서비스에 비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큰 서비스고, 다들 하는 얘기들은 굉장히 잘 맞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게 빅데이터에 대한 분석으로 나오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우선 그 결과에 대한 값이 제대로 나오고 있으니까 그 사용자의 만족도도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지시문을 보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업데이트가 됐죠. 우리가 사용자 이렇게 서비스를 해가지고 릴리즈를 해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나오는 거는 새로운 버전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지금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라는 일반적인 멘트가 나오게 되겠죠. 굉장히 딱딱하죠. 근데 대부분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랬는데 지금 얘는 또 왓챠에서 이제 활용하는 방법은 우선은 디테일들이 많이 개선된 서비스 새 버전이 나왔어요. 지금 냉큼 업데이트 하세요. 이모티콘 이렇게 들어가면서 사용자하고 굉장히 친근함을 느끼게 되는 멘트로 카피라이팅을 썼습니다. 우선 좋은 지시문에 대해서 우선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좋은 지시문은 우선 긴급 시간 또는 장소 플러스 이득, 동사, 친근한, 친절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지 좋은 지시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긴급 시간이라는 건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냉큼, 지금 이런 식으로 긴급한 시간을 나타내는 내용들이고요. 장소는 여기에서, 이 서비스에서, 우리에서 이런 식으로 장소에 대한 걸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득이라는 거는 디테일이 많이 개선돼. 이거를 다운받으면 디테일이 많이 개선된 서비스를 당신이 이용할 수 있을 거예요 라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이득을 설명해 주는 부분이 되고요. 동사는 업데이트 하세요. 뭐 하세요. 받으세요. 라는 식의 동사가 합해진 그 지시문이 일반적인데 여기에 친근한 친절이 들어가 있는 지시문이 되는 거겠죠. 이게 일반적인 지시문과 좋은 지시문에 대한 예시에 대한 차이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입력 폼에 대해서 이거는 단순히 지금 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하게 입력에 대한 거를 액션을 취하는 부분으로 끝나지만, 예를 들면 입력 폼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를 작성하는 거, 이렇게 사용자가 뭔가를 정식으로 작성해야 되는 부분에 이런 식으로 친근한 걸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주소를 작성하는 주소란에 당신의 몸과 마음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적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카피에 대한 거는 입력 폼에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입력 폼에서는 설명은 단순히 직관적인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와 그래픽, 표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빅데이터 쪽 우선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여기서? 빅데이터 분석이나 개발하시는 분들. 그 분석을 하게 되면은 제일 많이 사용하게 되는 부분들이 뭐 요즘에는 소셜 분석 이런 것도 있지만 정말 다방면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전자, 정보, 통신, 에너지, 뭐 전력, 언론, 의료, 교통, 뭐 유통, 공공, 군사시설, 뭐 건설, 국방부, 제조, 뭐 이렇게 다양한 방면에서 빅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어디서 빠지지 못하죠. 다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옛날부터 데이터는 다 있었지만 이게 거대해지면서 빅데이터라는 하나의 산업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빅데이터가 아직은 그렇게 활성화되고서는 뭔가의 뚜렷한 제품이 나오면서 활성화가 되고 있지는 않아요, 사실.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건지? 라는 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빅데이터에 대해서 우선 뚜렷하게 성장을 빅데이터 때문에 보이고 있는 분야들이 있어요. 이 분야가 어느 분야라고 하면 지금 인포그래픽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빅데이터가 활성화가 되고 화두가 되면서 인포그래픽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큰 화두를 가지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됩니다. 신문에서도 보시면은 그 기사를 보면서 수치, 뭐 통계 이런 거를 보시더라도 그냥 이미지만 그냥 떡하니 있더라도 대충 알게 되지 않을까요? 그 기사가 뭐 구구절절히 뭐 이렇게 써있지 않더라도 지금 우선 뭐 출생률이 어떻게 되고 뭐 어떤 지수가 어떻게 되고 물가 지수가 어떻게 되고 에너지 전력 사용량이 어떻게 되고 라는 부분으로 표현이 되는 게 구구절절 뭐 이렇게 멘트가 써있지 않더라도 하나의 그 이미지만 보더라도 확실히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인포그래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말 많은 부분에 활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UX 쪽으로도 굉장히 많은 유용한 부분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이 부분은 촬영 관제 시스템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교재에는 사실 이거는 외부에 이렇게 오픈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서 다 내용들은 다 빼고서는 지금 제보는 한 상태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차량 관제에 대한 시스템이 우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인 차량,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법인 차량이 있고 큰 회사들은 법인차들이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그 법인차에 대해서 활용을 많이 하고도 있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법인차가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몇 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 운행률은 어떻게 되는지 운행 시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뭐 평균 주행 속도가 어떻게 되고 있고 또 등록 차량이 에코 드라이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그 시스템을 관제하는 시스템입니다. 차량 관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보시면은 어떠세요? 알아보기 쉬우신가요? 진짜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하나하나 파악을 하면 알 수는 있겠죠. 근데 한눈에 들어오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얘가 지금 등록 차량에 대한 거고요. 지금 얘가 운행률, 뭐 총거리, 시간, 뭐 주행 속도 이런 부분으로 우선은 나타내고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데이터를 나열하는 식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을 인포그래픽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우선 말씀을 드려볼게요. 근데 시스템적으로 얘도 어떻게 보면은 그 빅데이터 인포그래픽을 할 때도 아트로 표현할 수도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모션을 막 화려하게 쓰면서 아트로 표현하는 부분들도 많은데 이런 공공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이런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은 아트로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직관적으로 높여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발생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살짝만 계산을 해봐도 큰 차이를 좀 볼 수 있어요. 지금 등록 차량이 몇인지 514대다. 아까보다는 훨씬 더 눈에 띄고서는 바라보기 쉽죠. 그리고 지금 운행률이 어떻게 된다. 오늘의 운행률은 어떻게 했고 어제, 그제 어떻구나 라는 비교가 한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차이가 날 수 있겠죠. 어제랑 오늘에 대한 차이도 날 수 있고 지금 몇 대가 운행하고 있는지 또 운행 거리에 대해서도 지금 어제랑 오늘의 차이가 이렇게 나고 있구나 라는 거를 그냥 시각적으로 그래픽인 요소를 봤었을 때 크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인포그래픽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이
이용하게 되는 부분들이 생기고요. 그리고 또 운행 시간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몇 시간은 운행이 되고 있구나, 총 대수가, 또 평균 주행 속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부분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에코 드라이빙에 대한 것도 우량 점수가 몇이 되는지, 또 지금 평균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위험 요소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인포그래픽에 대한 요소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화면에서 모든 걸 한면에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전체 화면에 들어가는 부분으로 확인해 보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내용들이 다 모션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스크롤을 하게 되면은 그 모션의 포지션에 맞게 그 매일매일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이런 부분으로 이루어지는 계산안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포그래픽이라는 게 그냥 시스템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구나, 사용자를 이해를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좀 유용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UX의 활용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맞죠. 그랬을 때 저는 이제 UX라는 관점을 실생활에서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뭐 매장을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면 매장에서 주문하는 것까지 불편함이 없는지도 UX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뭐 서비스를 만들고 개발을 하고 구축을 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UX들이 그 서비스에 대한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런 식으로 고민을 하게 되면은 개발하시는 분들은 다 구현이 가능하신 분들이시다 보니까 많은 좋은 서비스들이 그 앞단에서 생산적으로 얘기를 하고 도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같이 공감을 하고 싶은 자리였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그냥 잠깐 언급을 드리자면, 저는 R&D 조직에 있었고 그 중에서 UX라는 포지션으로 일을 하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UX라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목표나 아니면 사용자에 대한 거를 고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어야겠구나라는 니즈가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위싱노트라는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위싱노트는 SNS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 서비스를 이제 지금 개발을 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왜 그동안은 디자인하고 기획적인 요소로만 더 크게 생각을 하고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면서 피해왔는지에 대한 게 굉장히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신 뭐 디자인이나 기획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개발에 대한 용어들이나 개발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이는 스터디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또 개발을 하시는 분들은 그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기획이나 디자인에 대한 얘기들도 좀 귀 기울이고 좀 찾아보면서 같이 공감을 하는 이런 프로젝트가 된다면 훨씬 더 바람직한 내용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위싱노트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개발자가 사실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랑 일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주소로 연락을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같이 만들어가면서 얘기를 나눠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혹시 그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